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그런 입장 밝혔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이달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2일에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12월 2일 우리 당의 수정 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 자당 의원들한테 독려를 한 건데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은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부의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속 심사를 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거기에 합의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여러 부당한 시도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며 이 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제 뭐 예사롭지 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은 굉장히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문희상 위원장, 오늘 오전에 열린 이 관훈 토론회에서 12월 2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예.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한다는 게 법학의 최고 원리다라면서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문 위원장이 다만 여야 합의로 며칠 늦춰지는 것은 있다. 합의가 되면 12월 9일이라든지 뭐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누리당은 합의 기한을 11월 30일로 못 받고요. 만약 안 되면 12월 2일에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양쪽의 대화가 어긋났고, 글쎄요, 아까 초반 이 꼭지 전해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사람은 무척이나 무색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당내 개파 정치에 관한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문희상 위원장은 이 당내 개파 논란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훈 토론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개파 자체가 걱정사항이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 위원장은 개파 분란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성은 의견이 다르게 표출될 때 나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정당 내 개파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좀 이상한 시각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당내의 이 개파적,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양당제 구조가 공고한 국가에서는 제도권에 들지 못한 세력의 목소리가 이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을 통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사례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민주당을 예로 들면은 스펙트럼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우리나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간극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예. 클린턴이나 엘고어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예 정식 개파 명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순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개파라는 거를 언제까지고 뭐 부인하고
감추고 그럴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차라리 좀 건강한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아마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론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문희상 위원장은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 당내에서 제기된 당권, 대권 분리론, 즉 대권에 다음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은 당권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주장은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후보니까 당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우리 당원이면 누구든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1년이나 남으니까 누구도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당권 대권 분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문희상 위원장은 이 복지 정책, 복지 공약을 물를 수는 없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재벌 감세액만 100조 원이 넘고 지난 정부에서 사자방으로 날린 돈만 100조 원이라면서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또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2조 몇천억 된다. 요런 상황에서 논란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만 그대로 놓고 액면 그대로 따지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0조 원 아끼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긴 하겠습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있었던 문희상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말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직 일부 개각설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자신의 총리 기용서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총리 기용설에 대해 아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감 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예. 연말 개각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명이 됩니다. 특히 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관심인데 아마 결론이 날 때까지 하마평과 추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사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네. 여야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둘러싸고 신경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산을 5조 원가량 삭감하겠다는 새정치연합과 어떻게든 예산을 방어하려는 새누리당, 맨 처음 전해드린 꼭지에서도 그런 구도가 나타나 있는데 예. 특별히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새마을, 창조, 이런 말이 들어간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항목의 예산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되는데 일례로 이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 예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이 몇몇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이 서울 홍릉 부지를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55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차피 이게 1년 안에 될 일도 아니니까 사업을 좀 순차적으로 해야지 덥석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받아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예. 결국 여야의 의견 충돌로 검토가 보류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새마을, 창조 같은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박근혜표 예산으로 낙인 찍고 삭감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예산 항목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표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액수가 수천억 이렇게 계산이 되기도 하고 조 단위를 넘어가는 계산도 있고요. 어쩌면은 이 문제로 예산국회가 시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사자방 예산하고 박근혜표 예산을 동일선상에 두고 거액의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담배세 인상안, 그것도 사실상 정부 안대로 처리되는 건 난망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상안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법률 및 예산 심사권을 제약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은 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려 1,521억 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냈습니다. 예. 이는 올해 예산보다 무려 1,250%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 상담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물론 이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금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런 구상이 정부가 내놓은 담배세 인상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서민 증세 논란, 흡연자들의 반발과 저항 등으로 사실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은 지금 그대로 통과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진작에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가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법률 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서 예산 심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무상급식 재원이 4년 사이에 5배로 증가했다는 집계 결과도 있군요.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집계 결과입니다.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이 약 2조 6,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2010년 5,631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예. 이런 증가세는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근 집계한 결과라고 하고요. 물론 이런 결과를 아주 100% 고스란히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무상급식 등 무상급식 등 이 무상복지를 약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이 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심의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최근 선별적 복지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분위기죠. 새정치연합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부자 감세 철회, 법인세 원위치, 사자방 예산 삭감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 무상급식 등 이 무상교육 정책 문제도 결국 이 돈의 논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와 지적이 나옵니다. 예. 오늘 김효진 PD께서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더니 뉴스특종님, 왕싸가지님, 문광님께서 네. 반가워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26분입니다. 이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오늘 해체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범대본의 철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꾸려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범대본이 21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오늘 해체합니다.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중수색 중단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범대본은 진도 군청과 실내체육관, 팽목항 등에서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예. 범대본은 오늘 오후 4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마지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내일까지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범대본의 팽목항 철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대본 철수가 선체 인양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범대본 철수는 팽목항 철수와도 연결될 것이며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순이다 라면서 팽목항은 가족들의 절규의 현장이며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 위한 베이스 캠프이고 기억의 현장이다. 이마저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진실도 침몰할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족대책위원회는 이제 잠시 후죠. 오후 2시 반부터 팽목항에서 범대본의 철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예.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범대본 철수가 선체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수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범대본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범대본 측은 팽목항 철수가 수중수색 종료에 따른 것일 뿐 인양 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논의를 위해 실종자 가족들과의 협의회를 이번 달 중에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서 김성실 가족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범대본이 팽목항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철수하는 것은 결국 선체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수순이라며 팽목항에서 떠나면 결국 더 이상 실종자를 찾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남아서 반대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EBS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6개월 동안 밀착 취재해서 만든 방송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9부작 대기획 가족 쇼크라는 제목이군요. 예, 어제부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지난 6개월을 담은 EBS 대기획 가족 쇼크 1부는 나는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제 오후 9시 50분에 이미 방송을 했고요. 예. 오늘은 2부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2부가 역시 같은 시간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3부는 내일, 그리고 나머지 방송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같은 시간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1부와 2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삶을 꼼꼼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EBS 제작진은 6개월 동안 96명의 세월호 유가족 부모들을 만났고요. 또 참사 이후 그들의 삶과 또 부모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부와 2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EBS 가족쇼크 제작진은 지금 사회에서 가져야 할 가족의 의미를 긍정적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족의 모습을 고찰하는 가족쇼크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되짚어보려 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공석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포함해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 등 소폭 이상의 개각 혹은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는 국정쇄신용 개각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신설됐거나 또 사퇴, 공석, 임기 도래 등에 의해서 인사 요건이 발생한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이 내정됐는데요. 현재 해군 대장이죠. 박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또 제3함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해상과 합동작전 전문가로 일선 지휘관과 인사,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해 범정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장관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해보죠. 예. 군 출신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삼성 출신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이런 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습니다. 이근면 내정자는 지난 1976년
삼성그룹에 입사했고요. 또 삼성코닝, 삼성종합기술원, 삼성 SDS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고 예. 삼성전자 정보통신 인사팀장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인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군 출신 인사가 그리고 또 인사혁신처 처장에는 삼성 출신 인사가 발탁된 점이 주목됩니다. 그 외에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이 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예. 또한 김남식 통일부 차관 후임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사퇴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이 내정됐고요. 공석이었던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예. 삼성 출신이 이번 인사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고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분도 꽤 많군요. 예, 11명입니다. 총. 예. 네. 각자 맡은 임무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가 있습니다. 비판이 일자 당시 이 업체는 사과문을 발표했었는데 근데 이 업체가 사과를 취소하고 오히려 누리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천안에 있는 모 호두과자 업체가 자사를 비난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또 당시 발표했던 사과문까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천안 병천면에 위치한 문제의 업체 대표의 아들인 A씨는 업체 대리인의 자격으로 지난 4, 5월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체 홈페이지 등에 비난하는 글을 남긴 누리꾼 15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앞서서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말경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인 노알라, 이 노알라라고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사진인데요. 예, 예. 이 노알라가 찍힌 포장 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서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당 박스에는 중력의 맛,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주의라는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요. 고노무는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중력과 추락은 노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상자에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또 일베라는 로고와 함께 일베 제과점이라는 표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업체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거나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재미 반 농담 반식의 이벤트성으로 보내온 것이다 라는 사과글을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누리꾼들이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니까 최근에 업체 측이 누리꾼들을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사과글의 내용이 이벤트성으로 보기에는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 업체의 대표 아들 A모 씨가 자신을 일배충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아들 A 씨는 한 게시글에서 자신이 일배충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A 씨는 최근 업체 홈페이지에 당시의 사과는 일단 사퇴 수습용으로 한 것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과보다는 해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이 시간부로 전부 다 취소하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예. 또한 업체 대표인 B씨, 그러니까 A씨의 아버지인데요. 이 B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시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그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심한 욕을 썼다.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경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계 300대 부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는데 삼성 SDS 상장 대박 덕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 400대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252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 부회장의 순위는 지난 9월만 하더라도 36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4일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이 부회장의
순위도 덩달아서 뛰었습니다. 상장 첫날 삼성 SDS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38만 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회장은 삼성 SDS의 지분을 11.25%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건희 회장이 121억 달러 13조 2천억 원으로 국내 재산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고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예. 한편 세계 부호 1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차지했고요. 멕시코의 통신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이 2위를, 그리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예.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사표を냈군요. 예,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최수연 금감원장이 최근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서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새 금감원장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원장은 2016년 3월까지 아직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양 사태, 카드 개인정보 유출, KB금융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는 현대증권의 기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당에서도 금감원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임 원장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3일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수능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영어, 국어 등 특정 문제에서만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팩트월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총 1154건의 찬반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예. 지난해 수능에서 문제가 됐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서 올해 수능에서도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수능 문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 중구 정동의 한 파스타집에서 총 8억 2천만 원어치의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스타를 드실 시간에 수능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8억 2천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살짝 알아봤습니다만 청와대가 오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는데 연말 개각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2년, 임기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공약했던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많은 공약 폐기와 대폭 수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7개월 동안 특별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가지고 사실 국정이 거의 올스톱 상태였었죠. 뒤집어 말하면 박근혜 현 정부 출범 이후로 2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별로 해놓은 게 없다. 그리고 일을 할 환경을 주체적으로 만들지도 못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인사 실패였었죠. 내세우는 사람마다 흠집투성이었고
정부의 권위는 한없이 추락했고 국민 신뢰는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소통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다 국가적 대참사를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비탄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보면 흔히들 이럴 때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꿈으로써 이건 거의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수단인데 바꿈으로써 뭔가 일단 분위기를 바꾸고 바뀐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약에 거기에서마저도 무엇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의 수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원래 집권 1년 차, 2년 될 때까지가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우선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내건 것들을 힘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공약들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할 때 사람들 일단 심정적으로는 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권 5년으로 보자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골든타임은 첫 1년 반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무화돼버린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 1년 동안은 선거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2번이나 사임을 했지만 그 이후로 내세운 총리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어정쩡하게 한간에서는 총리 재활용 이런 얘기까지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고 조롱 섞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이었단 말이죠. 이거 바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 안보 라인이 자꾸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팎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예. 한중일 크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좀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현재로서 국정 수행의 가장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대목이 아마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각종 규제 푸는 것 이거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공기업 개혁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은 확실하게 밀고 나갈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힘을 정권의 도덕성이나 권위에서 많이 추락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할 사람을 좀 바꿈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힘을 수혈받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유혹 내지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개헌 논의가 또 잠재적인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갈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 정국이 끝나는 대로 개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터져나오는 개헌 논의 본물처럼 나올 그거에 대한 일시적으로 대응할 시간도 좀 필요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출범을 할 텐데 그것으로서 세월호 정국은 일단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겠죠. 물론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다른 채널에서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총리를 포함해서 최소한 중폭 정도의 개각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항상 이럴 때마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틀립니다. 근데 이거 어느 신문이 우리가 맞췄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좋게 말해서 의표를 찌르는 또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전혀 의외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의표를 찌르는 이렇게 깜짝 인사라는 건데 깜짝 인사라는 게 정말 그럼직한 분을 모셔왔을 때는 미안합니다.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깜짝으로만 끝나면은 또 충격요법, 쇼크 이런 반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완구 원내대표한테 꽤 무게가 쏠리는 것 같긴 합니다. 총리 후보로 마땅한 사람이 없고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검증될 주요한 항목들은 이미 다 1차 좀 걸러졌죠. 예.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트라우마, 상처는 이 사람 내세웠다가 또 우리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뭐가 불거져 나와서 큰 낭패에 처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점에서는 선거를 여러 번 치러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는 일단 한번 걸러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기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총리, 국정 전반은 이완구 총리, 그다음에 경제 쪽은 최경환, 사회부총리는 황우여.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코드를 일정 부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삼각체제가 구축된다. 이런 점을 예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총리를 다른 사람으로 기용하면 또 해석은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총리가 누가 될지를 지금 말하는 건 좀 섣부르지만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한번 또 지켜봐야겠고요. 방위산업비리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도 심각한데 정부합동수사단이 다음 주에 출범하죠. 예,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상당 부분을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들으시면 또 답답하고 세금 도둑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시겠지만 무슨 비리가 터질 때마다 항상 합동수사단 이런 거 만듭니다. 예. 처음 보는 단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계속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합동수사단이 제 일을 못했거나 근본적, 구조적 개혁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근데 지금 사자방 이래가지고 4대강 자원외교 관련해서 비리,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랬는데 특히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방위산업 비리는 혈세 도둑은 물론이고 이적행위다 이런 매우 강한 톤의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아주 통째로 맡기고 있었다. 예. 그리고 고양이를 챙겨볼 생각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방비의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이 세금 도둑들만 잡더라도 거기에서 전략되는 돈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이런 것들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말이죠. 어쨌거나 단돈 10원이 됐든 1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나라 돈은 정확히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지금 검찰청 그다음에 검사장급이 이 합수단장을 맡겠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격이 높은 겁니다. 검사장은 전체 검사 중에서 한 12~13명밖에 안 되죠. 대표적으로 지금 방위산업비리 관련 정부 합수단을 만들려고 한 것은 통영함 그리고 소해함의 납품 비리가 까면 칼수록 커지고 국민 감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해군 몇 명의 무슨 로비 받고 그냥 사인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겠다. 그러면서 방사청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기구가 알고 보니까 비리를 없애려고 민간인도 좀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오히려 방사청 설립 이후 7~8년 동안 비리가 더 커졌다. 그리고 비리의 온상이 됐다. 여기에 지금 사회의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감사원, 국세청, 검찰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조사권을 갖고 있는 힘센 사람들은 다 모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합수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그야말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방위산업 구매, 무기 도입 및 구매 관련해서 비리가 많고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합수단은 또 청와대의 눈치도 볼 것이고 아마 세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방사청이 근데 이제 개편한 뒤에도 무기 도입 관련 이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군피아입니다. 군피아. 세월호 이후로 관피아 이러는데 군피아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겠죠. 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명하복,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그다음에 이것은 보안이다, 비밀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입 밖에 뻥끗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화가 훨씬 다른 데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인이라는 그 특수 직역이자 특수 업무죠. 국방 관련해서 또 대북 관련해서 보안 이런 것도 함께 다루니까 일반 민간에 적용되는 논리나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끼리 한다. 예. 왜?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그 과정에서 조금 있을 수 있는 것도 그건 군기가 빠져서 그러는 것이고 아이들 혼도 낼 수 있고 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군피하 그러면은 군대 내의 이너서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육군, 해군, 공군마다 다루는 무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기 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산다. 그래서 육군은 육군대로 방사청으로 합쳐는 놨지만
거기도 처음에 민간인들도 좀 개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견제와 균형을. 그런데 밀린 거죠. 군인 출신들한테. 그러면 육해공군에서도 핵심 노른자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육사, 해사, 공사 출신 선후배들이 다 이곳에 점점점 모이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선후배 사이에 뭐 조금 시쳇말로 좀 나쁘게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고, 자기 육사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후배가 선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따집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문화가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몇 년간 온전되다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업무 로직으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통영함 음파 탐지기 2억 원짜리를 지금 41억 원에 산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사례는 한 가지만 들어드리죠. 예. 원래 미국 제조업체에서는 그거 2억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에서 직접 산 게 아니고 무기 중개상을 통해서 샀습니다. 그 무기 중개상이라는 사람이 우리 저 방사청에다가 이거 41억 원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뭐 로비도 많이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술도 좀 마시고 뭐 골프도 치고 이랬겠죠. 골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억 원짜리가 무려 20배 넘은 41억 원짜리로 둔갑해서 사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40년 전 거 음파 탐지기여가지고 전혀 작동을 못하는,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한 뒤에 통영함을 데리고 가서 순환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음파 탐지기로는 택도 없었던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20배나 주고 총 41억 원짜리인데 41억 원을 지불했는데 그중 39억 원이 생돈 갖다 버린 거였거든요. 그걸 버리고도 쓸 수도 없는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은 지금 이 배를 인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뭐 아주 그 방위산업 및 무기 구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비리는 아주 총체적으로 여기 안에 녹아 있는데, 여기에 해군사관학교 출신 영광급 장교들이 무더기로 이 비리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손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이렇게 특정 인맥이나 항맥으로 이렇게 얽히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전문 용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방사청에 가보면 영어로 IPT라고 하는 팀이 있답니다. IPT요? 예. IPT. 예. 이게 한 60개 정도 팀인데, 한국말로 하면 통합사업관리팀. 뭐 영어나 한국말이나 좀 어렵기는 한 가지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문별로 사업을 통합해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 그 팀, 그게 IP팀입니다. 예. 그리고 IPT의 관리 책임자가 기능별로 전문 인력을 통합하고 구성해서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팀원을 짭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친소관계, 학연, 인맥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거죠. 방사청 내에 모두 60개의 IPT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은 무기 획득, 무기 구매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입니다. 통영함, 소해함 비리 다 이 IPT에서 빚어진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3사관학교 선후배로 묶여 있고, 그래서 비리를 알더라도 신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뭐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도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이거 몰랐던 건 아니고요. 감사원이 지난 8월 달에 발표한 방사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식 의사 결정이 일반화돼 있다. 그래서 내 외부의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투명성 보장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 군수품 조달 업무의 특성상 군인보다는 공무원, 그러니까 완전 민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인이 아닌 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냈는데,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 군령의 문민화 이렇게 촉구한 적이 있지만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번 합수단이 얼마나 철저히 뜯어 고칠지, 합수단은 일단 수사를 하고요.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청와대 차원에서 모종의 중대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지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외쳐온 이래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이번에도 얼마나 뜯어 고쳐질 수 있을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